안녕하십니까. 자, 여러분, 우리 같이 펀드 투자 상담사 파생상품 펀드 문제풀이를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파생상품 펀드는요, 펀드 투자 상담사의 2과목입니다. 2과목이고, 문제 비중은 25문제라는 거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네요. 25문제가 파생상품 펀드에서 일단 나오고요. 그 다음에 그 중에 이 파생상품 펀드가 크게 나눴을 때 뭐 세 덩어리 정도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세 덩어리가 첫 번째가 파생상품 펀드 법규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파생상품 펀드 영업이고요. 세 번째가 파생상품 펀드 투자 그리고 리스크 이렇게 합쳐서 세 덩어리로 돼 있어요. 자, 그래서 첫 번째 시간, 이번 시간에 우리가 파생상품 펀드 법규를 공부할 건데요. 여기는 총 문항수가, 출제 문항수가 3문제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25문제 중에 3문제밖에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비중은 굉장히 낮죠. 낮은데 그래도 25문제 중에 3문제라 하더라도 비중이 전혀 없는 건 아니잖아요. 문제가 나오고 있고 그리고 또 이 부분이 책의 분량은 뭐 그렇게 많지 않지만 그래도 꼼꼼하게 암기해야 될 게 몇 개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위주로 정리를 하면 그러면은 뭐 우리가 실망스러운 결과가 있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같이 함께 이번 시간 파생상품 법규에 대해서, 펀드 법규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 책이요, 2개로 문제를 쪼개놨어요. 문제 유형을 둘로 쪼개놨어요. 그래서 첫 번째가 우리가 이제 기본 다지기 문제라고도 할 수 있고 아니면은 핵심 개념 문제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는데 여러분들 교재를 보시면, 교재를 한번 살펴보시면 356페이지를 보시면 문제가 이렇게 돼 있어요. 한 문제가 있고 문제가 있고 그 아래 핵심 포인트 해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 해당하는 해설뿐 아니라 그것과 연관되는 해설, 그러니까 그것과 관련되는 어떤 이론이라든지 이런 것들 필요한 것들,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것들, 이런 것들을 밑에다 배열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공부를 할 때 한 문제를 풀어보면서 그 밑에 있는 이론도 한번 살펴보는 그런 식으로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게 바로 기본 다지기 문제라고도 할 수 있고 또는 뭐 핵심 개념 문제 뭐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문제 유형을 다 풀면 그러면 여러분들이 몇 페이지를 넘어가시냐면 그 다음에 페이지 수로는 366페이지예요. 365 지나서 366페이지를 넘어가시면 그러면 이제 밑에 해설이 바로바로 달려있지 않은 문제들이 나오게 되는데 그것이 출제 예상 문제라고 이름이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출제 예상 문제는 기본 다지기 문제에서 이론을 충분히 숙지한 연회에 다시 한번 그 이론을 반복하면서 공부한다든지 아니면 조금 난이도가 핵심 개념 문제보다는 조금 높거나 아니면 좀 외진데에 나오는 그런 문제를 배열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핵심 개념 문제 또는 기본 다지기 문제를 하고 출제 예상 문제를 풀면 여러분들 소기의 성과를 분명히 이룰 수 있습니다. 뭐 여러분들 펀드 투자 상담사 시험 봐서 낭패 볼 일이 전혀 없습니다. 우리 교재 문제를 좀 충분히 풀어보신다면 그러니까 자신감을 갖고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시간 파생상품 펀드 법규 1번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1번 보니까요. 자, 1번 금융투자상품 중 원금 손실을 가져오는 증권의 경우 종전과 달리 새로이 추가된 증권이 있는데 이에 해당하는 것은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일단 여러분들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우리가 금융투자상품이라고 하죠. 금융투자상품은 투자성, 즉 원본 손실 가능성에 따라서 크게 둘로 나눕니다. 증권과 파생상품으로 나누고요. 증권이라고 하는 거는 그러니까 투자성에 따라서 금융투자상품이 있는 거고 그리고 증권이라는 거는 원본까지만 손실이 가능한 거고 파생상품은 원본을 초과하여 손실이 가능한 거예요. 이건 이미 펀드 일반에서 했기 때문에 판서까지 해가면서는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증권과 파생상품 중에 이제 파생상품은 거래소에서 거래하느냐 어떤 거래 장소의 개념에 따라서 하나는 장내가 있고 또 하나는 장외가 있어요. 이렇게 나누죠. 그래서 세분화시켜서 우리가 나눈다면 증권이 있고 장내 파생상품이 있고 장외 파생상품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지금 1번 문제는 바로 증권이 어떤 것이냐를 물어보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이 증권이라는 게 6종류가 있어요. 6종류가 있는데 6종류를 외우셔야 돼요. 그래서 첫 번째가 지분증권, 두 번째 채무증권, 세 번째 수익증권, 네 번째 파생결합증권, 그 다음에 다섯 번째 투자계약증권, 여섯 번째가 증권 예탁증권이에요. 순서는 아무 상관없어요. 순서는 상관없이 6종류 알아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 보통
자본시장법의 경우에 새롭게 추가된 증권의 종류가 있거든요. 그 증권의 종류가 새로 2개가 들어갔어요. 그 기존에 있었던 증권에서 6종류가 4개가 있었는데 그 4개에서 2개가 다시 명시적으로 추가가 됐어요. 그래서 명시적으로 추가된 증권이 뭐냐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새로이 추가된 증권이 있는데 이게 뭐냐 이걸 물어보는 건데, 새로이 추가된 거는요, 기존에 있었던 뭐 채무증권, 지분증권, 증권 예탁증권, 이거 말고 뭐 수익증권 이런 것들은 기존에 있었던 거고요. 2개가 더 추가된 건 바로 3번에 있는 투자계약증권이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추가된다면, 지금 현재 여기서는 답은 투자계약증권이에요. 투자계약증권이고 또 하나가 있다 그러면 그게 파생결합증권입니다. 그런데 이 파생결합증권이 대단히 중요하죠. 그래서 여기서는 답이 파생결합증권이 없으니까 투자계약증권이 돼야 되고요. 파생결합증권은 계속해서 우리가 다루게 됩니다. 자, 2번 보겠습니다. 다음 정의에 해당하는 파생상품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자, 지금 파생상품이 정의를 이렇게 보기로 주어놓고 그리고 나서 그 보기에 해당하는 파생상품이 뭐냐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이런 유형은 아주 잘 나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크게 파생상품을 크게 이제 이런 방식으로 선도, 선물, 옵션, 스왑 해가지고 4종류로 크게 나눠요. 근데 여기서 선도하고 선물은 매우 비슷한 상품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세요. 선도하고 선물을 따로 나누지 말고 선물이 이렇게 있다 그러면 선물보다 넓은 범위가 선도입니다. 실제로 선도 거래가 훨씬 더 많아요. 세계적으로. 파생상품 거래는. 그래서 선도 거래는 굉장히 다양한 계약 형태를 갖는데, 이 다양한 형태의 어떤 계약에서 표준화시키고 계약 내용이나 조건을 표준화시키고 거래소에서 거래하게끔 만들고 거래 상대방의 신용 위험을 없애고 뭐 이런 상품을, 그러니까 표준화된 상품을 선물이다 이렇게 얘기한다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선도하고 선물을 영 다른 상품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같은 개념의 상품인데 조금 선물은 선도보다는 훨씬 더 표준화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자, 어쨌든 선도와 선물을 너무 따로 생각하지 말라는 말씀 드리고요. 일단 보기를 보겠습니다. 장래 일정 기간 동안 미리 정한 가격으로 기초자산이나 기초자산의 가격, 이자율, 지표, 단위 또는 이를 기초로 하는 지수 등에 의해 산출된 금전 등을 교환이란 말 나오죠. 교환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 이렇게 돼 있죠. 교환한다 그러면 이게 뭐예요? 스왑입니다. 그렇죠? 스왑이라는 거는 교환이 들어가야 돼요. 뭐 계약, 뭐 단순한 계약, 서로 뭐 인수하기로 하는 계약, 그러면 선도나 선물이고, 그 다음에 뭐 살 권리, 팔 권리, 이런 식의 권리, 이런 말이 나오면 옵션인데, 여기서는 교환이란 말이 나왔어요. 그래서 교환이 바로 스왑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스왑이 답이 되는 거죠. 자, 다음 문제 3번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파생상품의 기초자산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이렇게 돼 있는데요. 자, 이게 지금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금융투자상품이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외국의 통화를 포함한 통화인데요. 이거 잘 바꾸는 게 뭐냐면 외국의 통화를 제외한 통화 이런 말 나오면 틀려요. 이 외국의 통화를 포함한 통화도 파생상품에서 기초자산으로 합니다. 그 다음에 자연적, 환경적, 경제적 현상 등에 속하는 위험 이런 것들 전부 다 들어가죠. 그 다음에 또 여기서 하나 더 추가한다면 신용위험 이런 것도 다 포함돼요. 신용위험, 그 다음에 일반 재화, 일반 상품 다 포함돼요. 그런데 4번에 보니까 측정이 어려운 리스크 이런 건 없습니다. 측정이 어려운 리스크는요, 측정이 안 되죠. 일단 측정이 안 되고 굉장히 불확실성이 큰 거죠. 이런 것들은 계량화를 못 해요. 계량화를 못 하니까 이거는 하고 싶지 않아서 그러는 게 아니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기초자산으로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측정이 어려운 리스크, 여기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4번이 답이 되겠죠. 자, 다음 문제, 4번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파생상품을 시장성에 따라 분류할 경우 거래소 내에서 이루어진 것을 장내 파생상품이라고 하고, 거래소 밖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장외 파생상품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장내 파생상품 시장의 경우 국내 및 국외의 시장도 포함하고 있는데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 있잖아요. 먼저 표를 보면서 하는데 먼저 답부터 한번 일단 문제를 보고 나서 제가 요약되어 있는 자료를 여러분들한테 한번 알려드릴 테니까 한번 보세요. 런던 귀금속 시장 협회 규정에 따라 이루어지는 귀금속 거래 이거 있습니다. 이거는 해외의 장외 파생상품 시장으로 인정하고 있는 거고요. 두 번째, 미국 선물협회 규정에 따라 장외에서 이루어지는 외국권 거래 이것도 역시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일본의 상품거래소법에 따라 장외에서 이루어지는 외국권 거래 이것도 장외 파생상품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4번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곡물 관련 거래 이렇게 돼 있는데,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거래가 있긴 있어요. 이게 장외 파생상품으로 인정하고 있어요. 그러나 곡물은 아닙니다. 곡물은 아니고 에너지입니다. 에너지라서 4번이 틀린 거예요. 4번이 틀린데 이게 상당히 어려워요. 그래서 여러분들 어디를 보시냐면 359페이지 보면 핵심 포인트 해설이 있습니다. 핵심 포인트 해설에 보면 파생상품 거래를 장내하고 장외로 나눴어요. 표를 보시면. 그 다음에 해외 파생상품 거래가
대통령 경우에 따라서 이렇게 규정된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서 보시면 런던 금속거래소의 규정에 따라 장외에서 이루어지는 금속거래, 또 런던 귀금속시장 협회의 규정에 따라 이루어지는 귀금속거래. 그러니까 금속거래, 귀금속거래는 런던 시장에서 열리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거는 장외시장으로 인정한다고 해요. 해외 장외시장으로. 그 다음에 미국 선물협회의 규정에 따라 장외에서 이루어지는 외국환 거래, 그 다음에 일본 상품거래소법에 따라 장외에서 이루어지는 외국환 거래, 선박운임 선도거래업자협회의 규정에 따라 이루어지는 선박운임 거래,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거래란 대륙간 거래소의 규정에 따라 장외에서 이루어지는 무슨 거래라고요? 에너지 거래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에너지 거래지 곡물 관련 거래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게 틀렸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상당히 좀 짜증스럽죠. 짜증스럽기는 해요. 그러나 좀 눈에 익히셔야 된다는 거죠. 이게 좀 어려우니까. 그래서 그런 내용을 꼭 확인하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 문제 한번 보죠. 5번 보겠습니다. 다음 파생상품 펀드의 운용 규제에 대한 내용에서 괄호 안에 들어갈 숫자는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요거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자, 원칙적으로 각 펀드 자산 총액에 여기 퍼센테이지가 쫙 나와 있죠. 그러니까 퍼센테이지가 들어가겠죠. 기억을 초과하여 동일증권에 투자할 수는 없지만 예외적으로 파생 결합증권에 대해서는 펀드 자산 총액에 얼마까지 동일 종목에 투자할 수 있다. 이게 사실은 운용 규제 중에 동일 종목에 너무 많이 투자하지 말라는 규제예요. 그런데 동일 종목 또는 동일 증권이잖아요. 똑같은 증권에 한꺼번에 왕창 투자하게 되면 위험이 커지죠. 그렇기 때문에 파생상품 펀드의 경우에 이렇게 동일 종목이나 동일 증권에 한꺼번에 많이 투자하지 말라는 규제가 있어요. 그게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럼 이 안에 들어가야 될 게 뭐냐 이거예요. 첫 번째 기억에 들어갈 건 10%입니다. 그래서 10%를 초과하여 동일 증권에 투자할 수 없고요. 동일 종목은요. 파생 결합증권에 대해서는 약간 예외가 있어요. 파생 결합증권에 대해서는 펀드 자산 총액의 30%까지는 투자할 수 있다. 그러니까 30%를 초과할 수는 없어야 그래서 각각 들어가야 할 게 여기가 10%고 여기가 30%입니다. 그래서 답이 1번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그냥 이거 왜 이렇습니까? 왜 이렇게 해놓은 겁니까?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이유는 사실은 동일 종목이나 동일 증권에 투자하면 위험이 커지는 이유예요. 그러나 그게 10%가 될지 15%가 되는지 20% 30%가 되는지는 그것은 정책 당국에서 정하는 것이지 우리하고는 상관이 없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그대로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답은 1번이 되는 거죠. 자, 다음에 이제 6번을 한번 보겠습니다. 6번 보면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파생상품 투자 제한을 두고 있는데 다음 중 공모, 여기서 공모가 중요해요. 공모, 사모가 아니에요. 공모 파생상품의 투자 제한과 거리가 먼 것은 이렇게 돼 있어요. 공모지 사모가 아니라는 거 주의하세요. 1번 장외 파생상품 거래 시 적격 요건을 갖추지 못한 자와의 장외 파생상품 매매를 금지시키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 당연히 있는 거죠. 그러니까 거래 상대방이 적격 거래자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떤 일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자예요. 그러면 거래하지 말라는 거죠. 그거 굉장히 위험한 짓이니까. 남의 돈 끌어모아서 펀드 만들어서 거래 상대방이 이게 누군지도 모르는데 거래하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2번 안 되는 건 당연한 거고요. 두 번째, 파생상품 매매에 따른 위험평가액이 펀드 순자산 총액의 100분의 400. 생각을 해보세요. 100분의 400이면 몇 퍼센트예요? 400%나 돼요. 400%. 즉 펀드 순자산의 펀드 재산의 4배까지를 어떻게 돼요?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그러면 4배까지는 투자할 수 있다는 거 아니에요. 이건 너무 위험한 거죠. 그래서 공모의 경우에는 400%까지 이렇게 규정하지 않습니다. 100%까지만 투자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래서 100%를 초과해요. 그러니까 100분의 100을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여기가 100이 돼야 돼요. 400이면 안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거 400까지 인정하는 건 사모펀드에서 인정되는 거예요. 공모가 아니라 사모에서는 400까지 인정되지만 공모에서는 100분의 100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2번이 답이 되는 거예요. 자, 2번이 답이 되고 3번 질문 한번 볼까요? 자, 3번 파생상품 매매와 관련된 기초자산 중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의 가격 변동으로 인한 위험평가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동일법인이 발행한 증권, 그러니까 동일증권을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투자하면 안 된다는 거죠. 아까 조금 전에 본 거랑 맥이 같은 거고. 4번 같은 거래 상대방과의 장외 파생 상품 매매에 따른 거래 상대방 위험평가액이 펀드 자산 총액의 100분의 10. 이것도 중요합니다. 100분의 10을 초과해 투자하는 행위는 안 됩니다. 그래서 4번도 맞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금 2번 내용이 답이라는 거 확인했고요.